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집단 상담자가 작업 단계에서 해야 되는 임무와 그리고 작업 단계에서의 촉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는 481쪽을 보시면 되고요. 481쪽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집단 상담자의 임무로는 집단 역동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집단 역동이라는 거는 집단이 잘 흘러간다? 집단이 잘 운영되게 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성과가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역동이라는 게 없으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단 역동은 빨리 좀 활성화가 될수록 집단이 빨리 생산 단계에 진입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역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작업 단계에서 중요한 임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481쪽 그 아래쪽에 집단 역동 활성화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격려를 통해 집단원들에게 자기 탐색을 위한 용기를 북돋아주고 갈등과 부적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여 생산적으로 다루도록 도움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먼저 격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불편한 감정이나 갈등을 좀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주된 어떤 집단 역동 활성화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집단원들이 감정 표현을 좀 방법을 체득할 수 있고, 또 갈등 해결 방법을 이 집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요. 글상자 9-21에 보시면 집단 역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 3가지가 나와 있죠. 집단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바로 집단원 자신에게 있다. 모든 행동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집단원은 자기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원은 모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변화를 깨할 수 있다. 이 3가지 전제를 토대로 역동을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면의 활용이에요. 이 작업 단계에서 직면은 집단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促진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어쨌든 사회,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 아닌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직면이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직면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면은 어쨌든 불일치하는 면을 이렇게 꼬집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면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이제 직면이 상대방을 불편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아끼니까 하면서 직면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아끼는 관계고, 이런 직면을 해도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관계면은 직면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은 직면을 했을 때 감정이 좀 상할 수 있고, 그래서 직면을 다른 사람에게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자꾸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면은 이런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남발하는 거는 관계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어떤 관계에서 직면을 좀 피하기 때문에 집단 상담 장면에서도 집단원분들이 직면을 별로 원치 않아요. 저 사람을 좀 직면할 거리가 생겼다고 해도 굳이 직면을 안 하는 거죠. 괜히 저 사람하고 트러블 만들기 싫고 관계 불편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런 직면을 통해서 저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슈와 관련된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바로잡아 줄 수 있고,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적응적인 행동, 생각, 감정, 그리고 대인관계 패턴 이런 것들에 직면을 함으로써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알게 됐구나 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직면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중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의 깊은 직면을 해라. 글상자 9-22에 보시면 주의 깊은 직면을 위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독단적 진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면을 하더라도 독단적이면 안 돼요. 약간은 가설적인, 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직면하고 끝이 아니라 직면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각해보고 또 그거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됩니다. 세 번째, 특별히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라. 그 얘기는 야, 너 성격 참 이상해. 이거는 직면이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비난입니다. 직면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한 그 행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 말과 일치하지 않는 뭐 표정, 이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머릿속으로 평가하고 판단 내린 것으로 직면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배려와 관심을 보임으로써 판단이나 비판받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83쪽에 대하상자 9-14를 보시면 비생산적 직면과 생산적 직면의 비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삼각형과 흰색 삼각형이 있는데 검은색은 비생산적인 것, 흰색은 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직면이 좋은 직면인지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지금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다 예시가 되게 잘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검정색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들은 되게 내가 머릿속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혹은 좀 다소 공격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직면을 하는데 이거는 상처만 줄 뿐이지 저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 번째, 수아 씨는 항상 너무 비판적이어서 수아 씨 앞에서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요. 이거는 상대에 대한 이제 비난 어린 말이 좀 들어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직면으로 바꿀 수 있느냐? 내용을 보시면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로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수아 씨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수아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수아 씨의 의견은 저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아 씨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하기보다는 편안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으로 인한 내가 느낀 감정,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저 사람에게 바라는 건 무엇인지, 요런 내용으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전달법을 활용한 직면을 했을 때 생산적인 직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촉진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촉진 전략이 4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업 단계에서는 어떻게 촉진을 할 것이냐? 첫 번째, 집단원들의 모험 시도를 독려하고, 두 번째, 시의적절한 해석을 제공하고, 세 번째, 적절한 통제를 유지하고, 네 번째, 비언어 행동에의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484쪽에 보시면
집단원들의 모험 시도 독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모험을 하게 되는데, 이 모험은 뭐 정글을 모험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뭐 역기능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같이 탐색하고 다루어 보고,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실험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교재 내용을 보시면 집단원들의 모험 시도 독려 한 셋째 줄 뒷부분에 변화를 위한 깊은 수준의 탐색과 새로운 행동 실행 같은 모험 없이는 더 이상의 집단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업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시려면 집단원들이 자꾸 뭔가 모험을 시도할 수 있도록 계속 리더가 촉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리더 중에는 이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단 상담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본인 자체도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거가 좀 부담스럽고 모험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리더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본인이 리더를 할 때도 집단원들에게 이런 모험 시도 독려를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덜하게 되면 집단원들이 먼저 선뜻 나서서 모험 시도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리더가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해도 용기를 낼까 말까 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리더가 스스로 자기를 좀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준 모험 자체를 나 스스로도 좀 꺼려하진 않는가? 나도 내가 모험을 좀 두렵지만 시도를 해봐야 집단원들에게도 자꾸 그거를 독려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모험 시도를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적인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이혼 숙녀 캠프 보시면 사이코 드라마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을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모험입니다. 아,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억지로 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죠, 당연히. 억지로 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좋지 않고, 오히려 집단 상담에 대한 반감이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저항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할 때는 어떤 이유로 하고 싶지 않은지 일단 그 이유부터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아, 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반감이 올라오는데, 아,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해주고, 어떤 이유에서 하고 싶지 않으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훨씬 이 마음이 좀 진정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해주시면 되고, 자, 모험 시도 촉진을 위한 구조화가 나와 있습니다. 글상자 9-23. 네.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모험 시도 촉진을 위해서. 첫 번째는 다른 집단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정서적 모험을 시도했던 경험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던 걸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요거는 조금 집단원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히어 앤 나우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신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 또는 사안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집단원을 선택해서 그 집단원을 앞에 앉힌 다음에 서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도전적이긴 하죠. 네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모험 시도 연습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모험 시도를 할 때 집단원이 자신의 준비된 정도만큼만 할 수 있도록 리더가 그거를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 집단원이나 리더의 압박 때문에 모험을 하게 되면 모험이 잘 안 될 수도, 모험 시도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해놓고 나서도 되게 찜찜하고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486페이지로 넘어가면 집단원들의 모험 시도를 촉진을 위한 집단 상담자 진술의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시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하시트라는 단어는 집단 상담에서 많이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화 프로그램을 할 때는 꼭 이제,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비구조화 프로그램 할 때 이 하시트가 좀 더 이제,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시트라는 건 뭐냐면, 그날 자신의 주제를 다루는 집단원을 핫시트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혼수녀 캠프 얘기를 했지만 비슷하게, 물론 거기는 집단 상담 세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예시를 여러분이 좀 많이 그래도 접하셨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면, 이제 여러 부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들이 앞에 나와서 작업하는 부부들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부부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앞에 나와서 작업하는 부부, 특히 뭐 둘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이 중에 한 명이 앞에 나와서 여기서 이 뭐라 그러지? 옆에 도와주시는 그 선생님들, 전문가들 이렇게 2명 정도 있을 수 있고, 요분이 작업할 때 우리는 이분이 핫시트에 앉았다, 뜨거운 의자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단 상담에서도 여기랑 이제 요거랑 세팅은 다르죠. 요거는 이제 사이코 드라마 세팅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집단 상담에서도 이런 비슷한 활동도 합니다. 네. 집단 상담에서는 이렇게 리더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쭉 동그랗게 앉는데, 이 사람이 오늘 자기 얘기 꺼내고 싶다고 해서 자기 얘기를 1시간 동안 했다. 얘기를 1시간 동안 했다는 거는 1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작업을 1시간 동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핫시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2번째 시적절한 해석 제공인데, 개인 상담을 할 때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석을 제공하죠. 집단 상담에서도 리더가 집단원에게 해석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해석을 너무 남발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오늘 핫시트에 앉았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듣는데 리더가 뭐 이런 상호작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리더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 자꾸 해석만 전달한다. 그러면 이거 별로 집단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1대1로 만나서 해석만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만 주는 거는 엄청 이렇게 치유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가 일방적으로 지속해서 해석을 주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해석을 언제 줘야 되느냐? 해석을 이제 주긴 줘야 돼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안에서 치유적인 작업들을 했어요. 모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요 사람의 세션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 리더가 자신이 쭉 지켜본 요 사람의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는 과정, 이걸 다 보고 나서 이 사람의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해석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전달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작업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인지적으로 정리를 하는 정도? 이렇게 그 정도로 해석이 제공되는 게 가장 좀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해석은 리더의 이런 지식과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집단원의 행동, 사고, 감정, 경험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리더의 직관이나 직감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시의적절한 해석의 예시가 대화상자 9-16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어떤 해석이 괜찮은 해석이구나, 이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 적절한 통제 유지입니다.
집단을 하다 보면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인원이 많고 또 리더가 가려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무조건 뭐 꼭 글로 가야 된다, 뭐 그 방향만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더가 뭔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단원들 중에 그 방향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상처를 더 깊이 있게 다루거나 이런 게 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막 좀 피상적인 질문을 퍼붓는다거나 긍정적인 부분을 빨리 읽어줘 버린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리더가 가려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적절하게 차단이나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 집단원에게 지금 가장 적합한 어떤 생산적인 방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집단 전체를 좀 통제를 해야 되고, 이게 이 작업 단계에서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요런 방향이 생산적이구나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서 이후 단계에서는 리더가 통제를 좀 덜 하더라도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집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이 오가도록 그것도 통제를 좀 해야 됩니다. 적절한 통제 유지를 위한 진술의 예가 대하상자 9-17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이런 식으로 주제도 좀 통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 행동에의 적극적 반응입니다. 리더가 이제 어려운 게 집단 상담을 할 때 한 명 한 명 말의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 즉 카시트에 앉은 사람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집단원들의 비언어적인 행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활용해서 그거를 다루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행동에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비언어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성, 두 번째는 근접성, 세 번째는 준언어예요. 그래서 그 동작성이라는 건 뭐냐면 신체 언어를 말합니다. 뭐 몸짓, 표정, 시선, 태도, 자세, 신체 접촉 이런 것들이고요. 근접성은 어떤 사회적 거리, 공간, 개인적 영역이나 세력권. 예를 들면 뭐 이 두 사람이 너무 멀리 앉았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이 앉았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에 해당하겠죠. 준 언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내용보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거에 해당하는데 뭐 말투나 어조 이런 게 준 언어에 해당하겠죠. 교재 489쪽에 보시면 행동 관찰 목록으로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작성, 신체 언어 먼저 보시면 표정이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말은 하지 않는데 표정으로 뭔가 전달하고 있는지, 입을 꽉 다물고 있거나 이를 악물고 있지 않은가, 다리를 떨고 있는가. 다리를 떠는 것도 뭔가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유가 있거든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는가, 전반적인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근접성 사회적 거리 공간 보시면 특별히 가까이 앉으려는 집단원들이 있는지, 눈에 띄게 좀 멀리 앉으려는 집단원들이 있는지, 습관적으로 맨날 앉던 자리가 있었는데 뭔가 위치가 변했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해보면 이것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언어 설명드렸는데 말할 때 전반적인 어조가 어떠한지, 특정 주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동안 어조의 변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집단원의 경우에 카시트에 앉았는데 이 집단원이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는 뭐 음조나 어조가 별로 흔들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게슈탈트 기법으로 엄마가 여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엄마한테 얘기를 해볼까요? 했더니 목소리가 엄청 작아지고 막 좀 약간 뭐랄까 떨리고 되게 모기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시고 꼭 지금 말하고 있는 집단원뿐만 아니라
말하고 있지 않은 집단원들도 뭐 자세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리더가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고 모든 비언어적인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 순간에 집단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A님이 말하는데 B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눈물은 어떤 이유로 흘리신 것 같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 비언어적인 부분을 치유적으로 잘 다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제 작업 단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봤고요. 11주 차에는 생산 단계, 세 번째 단계죠. 생산 단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